네, 안녕하십니까. JLK 류희선입니다. 먼저 여러 진료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2025년 JLK 웹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또 제가 이제 가장 존경하는 또 우리나라 뇌졸중 영상의 가장 대가이신 두 분을 모시고 또 이런 웹 심포지움을 진행하게 되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영광입니다. 오늘 순서는 이제 제가 저희 회사의 뇌졸중 관련되는 솔루션의 최근 업데이트 및 연구 동향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10분간 말씀을 드리고, 뒤를 이어서 우리 김동욱 교수님께서 뇌졸중 AI 솔루션에 임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좀 제안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세 번째 순서로 손철호 교수님께서 뇌 관류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 네, 저는 이제 JLK에서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로 이직하기 전에, 우리 동국대학교 병원의 김동욱 교수님과 함께, 동국대학교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회사 솔루션들의 최근 그 업데이트 및 연구 동향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는 주로 이제 뇌혈관 질환과 관련돼 있는 영상들을 분석해서 정량적인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조형 CT에서 뇌출혈과 뇌경색을 탐지를 하고, CT 혈관 영상에서 큰 혈관이 막혀 있는 것도 탐지를 하고, CT와 MR 관류 영상에서 비가역적인 뇌 손상이 생긴 영역과 혈액 공급이 더디게 가는 영역들을 보여줌으로써 시술 방침, 치료 방침 결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DWI 영상을 분석을 해서 뇌경색의 정량적인 분석 및 유형 분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MRI 영상 중에 그 플레어 영상이나 혹은 이제 자화 강조 영상 등을 분석을 통해서 만성적인 뇌 병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희 뇌출혈 진단하는 솔루션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명 정도의 미국 데이터의 멀티센터와 다인종 데이터로 검증을 했을 때도 저희가 민감도와 높은 특이도를 확인을 해서 비단 우리나라 환자들뿐만 아니라 외국 환자들한테서도 좋은 성능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업데이트 내용은 사실 이제 뇌출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출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긴 하지만, 뇌출혈 중에서도 특히 경막하 출혈은 이 진단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급성 내지는 만성 경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훨씬 더 진단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뇌출혈의 아급성이나 만성 뇌출혈, 만성 경막하 출혈을 제외한 다른 뇌출혈들은 전체적으로 CT에서 고신호 강도로 병변이 보이다 보니, 이 뇌출혈 환자들을 수집을 해서 한 번의 인공지능 모델로 학습을 하게 되면 경막하 출혈에 대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대병원에서 아급성 내지는 만성 경막하 출혈 환자들의 데이터만 따로 수집을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서 이 아급성 내지는 만성 경막하 출혈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성능이 향상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잘 탐지하지 못하던 이런 이제 아급성 경막하 출혈 양이 많지 않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탐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한 3,000명 정도 CT와 DWI, MRI를 함께 촬영한 환자들을 수집을 해서 5명의 뇌혈관 질환 전문의가 MRI 영상을 보고 CT 영상 위에 손으로 병변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5명의 각각 다른 전문의들의 결과를 이용을 해서 CT에서 뇌경색을 탐지하는, 그리고 볼륨을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하우스필드 유닛의 차이가 한 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초기에 급성 뇌경색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라이트 MCM 입학이 있는 이렇게 애매하게 보이는 이 영역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 또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여기에 병변이 있다 정도는 아실 수 있겠지만, 이 병변의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장점이 되겠고, 이게 예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70대 남자고 디스아스리아랑 디스오리엔테이션으로 방문한 환자인데, 사실은 이렇게 병변이 있다라는 걸 사실은 전문가들도 알기는 쉽진 않습니다. 1시간 만에 팔로우한
MRI 영상을 보시면 실제 그 위치에 병변이 그대로 보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인공지능이 잘 병변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퍼퓨전 영상과 놓고 분석을 해봐도 역시 퍼퓨전 영상과 굉장히 유사하게 뇌경색 부피를 CT만 가지고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MRI 영상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유사하게 부피를 측정을 함으로써 좀 MRI를 촬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혹은 이제 아주 급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CT 기반으로도 의사결정에 대한 단초를 제공을 해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30분 만에 이제 MRI를 찍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왼쪽 MCA 영역에 저음영으로 보이는 것을 인공지능이 아주 정확하게 볼륨을 측정을 할 수 있고, 이제 뭐 MRI 보시면 아시겠지만 MRI의 신호 강도가 크게 변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굉장히 초급성 뇌경색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피들도 정확하게 잘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저희가 이제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좀 섞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시술을 받고 혈관이 잘 뚫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솔루션의 임상적인 가치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때 촬영하는 관류 영상을 정답인 MRI 영상과 비교를 한 것과 그 두 가지의 상관관계랑 비교를 해보면 비조형 CT만을 가지고 정답인 MRI랑 비교를 해도 거의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라는 걸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CT에서 아주 초급성기에 이제 아예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정 정도 저평가, 언더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정확하게 뇌경색 부피를 알 수 있다. 특히 이제 이런 패턴들이 환자가 증상이 발생하고 180분 이상 지난 한 3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에 비조형 CT를 찍는다면 MRI 영상에서의 보이는 뇌경색 부피와 굉장히 유사하게 뇌경색 부피를 초기에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걸 도대체 임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희가 이제 요즘은 뇌경색의 그 비가역적인 손상이 상당히 커도 이제 시술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들이 대부분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큰 비가역적인 뇌 손상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CT 관류 영상을 통해서 이스케믹 코어, 이제 뇌경색의 중심을 정량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CT를 가지고 에스펙트 점수라는 0점에서 1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약간 반정량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큰 뇌경색이라는 것을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CT 관류 영상을 가지고 큰 뇌경색을 정의를 해보면 이런 큰 뇌경색이라고 분류된 환자들도 대략 한 30%는 시술을 받고 나면 예후가 상당히 3개월째 좋다. 근데 이제 이 비조형 CT를 가지고 50cc 이상으로 뇌경색의 부피가 굉장히 크게 분류된 환자들은 3개월째 예후가 좋을 확률이 2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이 초기에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환자의 예후 예측이나 혹은 뭐 이 득실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CT 관류 영상보다는 비조형 CT에서 보이는 뇌경색의 중심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시술이 끝난 다음에 추적 관찰 영상에서 출혈 변화가 있는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CT 관류 영상은 이제 관류 영상에서의 뇌경색 중심의 부피가 증가한다고 해서 물론 뭐 출혈이 조금씩 증가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들쭉날쭉한 그런 패턴을 보인다면 비조형 CT에서 저희가 측정한 뇌경색의 중심은 한 40cc 정도로 뇌경색 중심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전체 환자들 중에 대략 40%가 좀 이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큰 뇌출혈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좀 발견을 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 뇌졸중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당서울대병원에 한 6개월 정도 지금 데모를 진행을 했는데 분당서울대병원이 이제 급성기 뇌경색 환자가 오면 CT 관류 영상이랑 비조형 CT 혈관 영상을 한 번에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CT 관류 영상을 빨리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조형 CT가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이 되고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프로세싱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략 한 10분 정도 CT를 이용을 해서 뇌경색 중심을 알아내는 것보다 실제 환자의 비가역적인 뇌 손상을 알아내는 데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전향적으로 또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비조형 CT에서 큰 혈관이 막혀 있는 것을
찾아 예측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뇌경색 부피와 상당히 비슷한 방식으로 CT의 저음령이라든지 혈전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의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큰혈관이 막혀 있느냐 안 막혀 있나 이런 것도 찾아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에스펙트 점수라고 해서 CT 기반으로 뇌경색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까지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CT에서 정량적으로 뇌경색 부피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에스펙트 점수가 어떤 임상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약간의 이제 컨플릭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큰혈관이 막혀 있는 것을 다기관에서 저희가 검증을 해서 이 여러 기관에서 또 이 다양한 CT 밴더에서도 일관성 있게 높은 성능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최근에 이제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래피드라는 미국 회사의 에스펙트 점수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서로 코릴레이션이 잘 되고, 특히 전문가가 CT를 가지고 에스펙트 점수를 매긴 거랑도 상호 호환이 잘 된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재미있는 점을 발견을 한 것은 전문가 2명이 둘 다 이제 1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2명 사이의 일치도보다 인공지능 기술들 사이의 일치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편향성도 있고 조기 신호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지만, 인공지능들은 하운스필드 유닛을 평균을 내고 아예 픽셀 단위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들 사이의 일치도가 더 높았다는 점이 좀 주목할 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류 영상에 대해서는 우리 손철호 교수님께서 또 자세히 드릴 예정이시라서 그냥 짧게 관류 영상도 최근에 FDA 클리어를 했고, 또 저희가 이 관류 영상을 이용해서 국내 환자들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관류 영상에서 우리가 뇌경색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역치 구간이 환자들의 임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최근에 이제 논문으로 리포트를 한 바 있습니다. DWI 관련돼서는 이제 바로 이어서 김동욱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저희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의 영상의학과에서 MRI에서 좀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았던, 진단하기 어려웠던 MRI들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참고하여서 판독을 하면 참고하지 않았던 데에 비해서 특이도에는 큰 손상 없이 민감도만 대폭 향상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리더 스터디를 통해서 입증을 해서 최근에 논문을 투고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 Q&A랑 디스커션은 전체 3명 저희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화면 우측 혹은 화면 아래에 이제 실시간 Q&A 세션을 창구를 통해서 질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취합해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 우리 김동욱 교수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욱 교수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셨고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전임의까지 하셨고요. 현재는 이제 한국인 뇌말 영상 데이터 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뇌졸중 중증 연구소 소장, 그리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경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내용은 뇌졸중 전문가가 제안하는 AI 활용법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일산병원 신경과 김동욱입니다. 뇌졸중을 전공하고 있고요. 오늘 AI를 이용해서 뇌졸중 진료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몇 슬라이드들은 유희선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하고 좀 겹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디언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신경과 의사분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신경과 의사분들이나 신경외과 의사분들 중에서도 뇌졸중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서 내용의 어떤 뎁스를 어떤 수준으로 맞춰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좀 쉽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JLK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신경학적 마비, 즉 말을 못하거나 팔다리에 마비가 있거나 의식이 나쁘거나 이런 신경학적 마비가 있을 때 뇌졸중을 의심하고,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눠져 있죠. 뇌경색의 경우에는 4.5시간 이내에 TPA라는 혈전용해제를 투입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안 하면은
문제가 되는 레벨 A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이때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non-contrast CT를 쓰게 돼 있죠. MRI나 조영제 CT보다는 빨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응급실 어디에서나 대부분 쓸 수 있는 CT를 빨리 찍어서 이게 뇌경색이냐 뇌출혈이냐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CT에서 이렇게 보이면 출혈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이 덴시티 리전이 안 보이면 경색이고, 뭐 디퓨전까지 찍을 수도 있지만 임상에서는 갑자기 마비가 있는데 갑자기 말을 못하는데 CT에서 하이 덴시티 리전이 보이지 않으면 뇌경색, 하이 덴시티 리전이 보이면 뇌출혈,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TPA를 줄지 말지 결정함에 있어서요. 한번 봅시다. 아까 유희선 상무님이 말씀하셨듯이 CT에서 뇌출혈, 근데 이제 인트라파렌키말, 뇌실질 출혈 말고 각종 다른 출혈들, 서브듀랄, 뭐 에피듀랄, 서버라쿠노이드 헤모리지, 이런 것들을 다 디텍트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논문으로 이미 발표가 돼 있고, 뇌출혈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 뇌출혈이 있다, 그렇게 표시를 해주죠. 근데 뭐 어차피 눈으로 보이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나 싶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들을 봤을 때 이거는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하이 덴시티 리전이 어디에 있는지 애매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그런데 JLK 솔루션에서 답을 주는데 여기 서브듀랄 헤모리지가 있구나, 페인트하게 인트라파렌키멀 헤모리지가 있구나, 캘시피케이션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시그널이 있구나, 다음에 크로닉 서브듀랄 헤마토마가 있구나, 이런 케이스들은 TPA를 주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헤모리지도 페인트하거나 또는 다시 보면은 뚜렷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전문가 수준에서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컨 오피니언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1년에 플로리다에서 TPA를 줘야 되는 환자인데 안 줘서 약 1,000만 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0만 불짜리 집인데요. 굉장히 TPA 인디케이션이 많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앞에 케이스처럼 거꾸로 헤모리지가 있는데 TPA를 줘서 출혈이 악화됐다, 이랬을 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반대에 또 뇌경색이 있는 것을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면 뇌출혈은 그렇고, 뇌출혈이 아니면 뇌경색인데, 뇌경색은 로우 덴시티로 보이죠. 다만 시간이 지났을 때, 전공의 때 배우는 것도 그렇고 학생 때도 24시간이 지나면 잘 보인다. 그런데 유희선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제 JLK AI 솔루션은 3시간 정도면은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디에 로우 덴시티가 있느냐 했을 때 아마 레디올로지스트나 경험이 많은 신경과,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들, 영상학과 선생님들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경험이 많지 않으면 여기에 로우 덴시티가 있는지 못 찾을 수도 있죠. 이게 이제 JLK CTI 솔루션이고, 디퓨전에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이렇게 로우 덴시티가 애매할 때 찾아주거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가이드라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로우 덴시티가 있건 없건 간에
보이건 안 보이건 간에 TPA를 주건 안 주건 간에 이 환자가 라지 베슬 오클루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로덴스티가 안 보이는 경우든 보이는 경우든 TPA를 주고 있을 때 빨리 라지 베슬 이미징, 그러니까 non invasive 베슬 이미징을 해야 되느냐 요거를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TPA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그럴 때 왜 그런 것이 필요하냐? TPA만으로 이런 큰 혈관이 막혔을 때 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막혀 있을 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거를 메카니컬 스롬벡터미, 인트라아테리얼 스롬벡터미를 통해서 혈전을 긁어내면 혈관이 TPA로는 개통이 안 됐다가 개통이 돼서 혈류순환이 개선되면서 환자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TPA를 주고 있던 안 주고 있던 CT만 보고 라지 베슬 오클루전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죠. 방금 전에 소개했던 이런 JLK, CTL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테리토리얼 인파크가 생기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엔지오그라피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엔지오그라피를 재촉하기도 편하고 엔지오그라피를 재촉해서 했을 때 이 오클루전이 있느냐 하는 거를 또 판단해 주죠. 이쪽 반대쪽에 비해서 이쪽이 이상하다. 딱 보면 여기가 막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러면 새벽이든 뭐 공휴일이든 인터벤션 팀을 부를 때 훨씬 부담이 덜하죠. 오클루전이 있죠. 이런 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TPA만 주고 만다거나 또는 IA를 안 한다거나 그러면 동물 실험에서처럼 인파크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커지는 거죠. 혈관이 막혀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인파크가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지 베슬 오클루전이 있느냐는 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뇌경색은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계속 안 뚫고 있으면은 버티지 못하고 뇌경색이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이제 그럴 때 보면 혈관이 버티고 있다가 어떤 시점에서 혈관이 수축해버리고 그리고 큰 혈관은 뚫려 있다 하더라도 작은 혈관들, 모세혈관이나 미세혈관들의 혈전들이나 백혈구들이 그러니까 혈관을 막아서 노 리플로우 현상으로 혈류순환을 억제해버리면 이게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빨리 라지 베슬 오클루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퓨전 MRI에서 이렇게 인파크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 무슨 솔루션이 필요한가? 그렇지만요, 이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봤을 때 MRI에게 슬라이스가 훨씬 많죠? 여기에서 디스아스리아와 비어링 텐던시가 있다 했을 때 어디에 인파크가 있느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곳이냐? 뭐 여기냐?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포멀 리포트는 영상학과에서는 인파크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JLK 솔루션에서는 여기에 인파크가 있다. 물론 신경과, 신경외과, 뉴로레디올로지 전공하신 분이 비어링 텐던시가 있다 그러면 여기를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인파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알 수가 있지만 어쨌든 찾아내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작은 거를 꼭 찾아야 되느냐? 뭐 못 찾으면 어떨 것이냐? 이게 문제는 작은 불이 큰 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소할 수 있다. 저희 위선 상무하고 같이 위선 상무가 교수 때 됐던 브레인 논문에서도 뇌경색이 진행하는 경우가 전체 입원하는 환자의 거의 20%에 육박한다는 것이죠. 병원에 입원해서 악화되면 굉장히 난처하죠. 이거는 저희 병원 케이스였는데 2일 전에 어지러웠던 환자고 2개로 보인다는 증상 때문에 왔는데 신경학적으로는 2개로 보이는 증상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일찍 왔다면 요 정도 뇌경색이 보였겠지만 아까 케이스처럼 제법 보였습니다. 세게. 그런데
이틀 지나고 나서 아탁시아 디스아스리아 생겨서 인파가 커지고 헤모리직 컨버전 생기고 3일째는 라이트 위크니스가 생겨요. 폰타인 인파까지 생기고 포스트 서큘레이션 계속 인파가 생기면서 나중에는 뭐 온갖 치료를 해도 브레인스템, 세레벨럼이 전부 인파고로 빠지면서 숨 못 쉬고 의식 없고 이렇게 왔던 사람이 아주 타이니한 인파각이 있고 두 개로만 보였던 사람, 스몰 인파각이 보였던 사람이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유들은 이제 작게 왔더라도 혈관이 나쁜 사람들은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인파각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가 없다. 작은 인파각이 조금 더 크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냥 피어링 텐던시로 와서 스왈로잉이 안 되고 말을 못하게 되면 왜 이거를 못 찾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치료를 못해서 나빠졌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케이스는 포멀 리포트에 인파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데. 그런데 래피드에서도 인파각이 없다로 나왔는데 JLK 솔루션에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인파각이 있습니다. 근데 인파각이 있는데도 지금 래피드에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못 찾았습니다. 근데 JLK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인파각이 뚜렷하게 전인 사진에서도 이미 인파각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었던 것이고 이게 이 케이스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저널 오브 스트로크에 퍼블리시했었는데 이 그라운드 트루스 진짜 인파각 볼륨과 AI 솔루션이 인파각 볼륨을 측정한 것들을 코릴레이션 시켜보면 파란색이 JLK이고 빨간색이 래피드인데 요 인파각이 작은 경우에는 JLK 솔루션은 정확하게 측정하는 반면에 래피드는 오버 에스티메이션 하거나 아예 못 찾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V3가 굉장히 좋을 때 모 회사에서 인수를 제의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제 없애서 독점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래피드나 몇몇 해외 소프트웨어들이 저희가 비싼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JLK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스트로크가 악화될 수도 있지만 재발할 수도 있다. 저희 위선 상무님하고 교수 시절에 썼던 뉴럴로지 논문인데 1년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잘 치료해도 한 7%는 재발할 수가 있는데 이 재발이 뇌졸중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데 뇌졸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솔루션도 이제 개발해서 이미 발표를 했죠. 예를 들어서 라지 아테리아 아테로스크로시스에 의한 스트로크나 CE 스트로크, 카디오엠볼릭 스트로크는 재발, 특히 카디오엠볼릭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 재발하는 경우에 그 임팩트가 크죠. 제 환자였었는데 싱커피로 왔는데 어리드미아가 디텍션이 안 돼서 엔티코아귤레이션 또는 페이스메이커 못하고 있다가 1년 있다가 레프트 햄시 인팍션으로 왔고 근데 이제 너무 어큐트라서 그 당시엔 노악이 없었기 때문에 엔티코아귤레이션 못하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또 라이트 햄시 인팍션으로 카디오엠볼릭 인팍션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AI가 카디오엠볼릭 코즈 스트로크라고 했는데 AFib이 없다거나 또는 전문가가 봤을 때 진짜 그럴까 했을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롱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JLK에서. 생각해보면 뭐 알파고 이세돌이 졌을 때 뭐 커제가 자기는 이긴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못 됐던 것처럼 우리가 전문가가 꼭 맞는가 AI가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롱텀 레코딩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다. 서브 타이핑 후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또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스트로크를 꼭 전문가가 보는 게 아니다. 스트로크를 전공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다. 미국은 응급실에서 바로바로 판독을 해주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뉴로레디올로지스트들이 24시간 상주에서 판독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러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이제 손해배상 이런 거는 미국 따라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과연 AI 솔루션을 어떻게 스트로크에 쓸 것인가. 다른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만 체스PA 같은 경우는 뭐 막 스크리닝, 스캔, 인터프리테이션 해서 좀 어려운 거에 집중하고 이러는 것들에 포커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과 스트로크 분야에서도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놓치면은 큰일 나는, 평생 진료하면서 한 번이라도 놓치거나 잘못 판단하면 큰일 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떤 세컨 오피니언을 주는 든든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또는 의사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도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그먼테이션 기능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욱 교수님 역시 좋은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선초로 교수님 강의를 요청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초로 교수님은 뭐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서울대병원에 영상학과 교수를 하고 계시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또 우리 뇌졸중 환자들의 인터벤션을 또 하신 경험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뇌관류 영상 우리 펄퓨전이라고 부르는 관료 영상의 자동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뇌졸중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희승 교수님이나 우리 이제 상무님, 김동욱 교수님 강의에 비해서 저의 내용은 좀 상당히 국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최근에 이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저희들을 실질적으로 뇌졸중을 진단하고 치료의 방침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실현에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스트로크 영상과 인터벤션을 같이 한 게 한 20몇 년이 넘은 것 같긴 한데요. 여러 가지 좀 과거의 영상들, 진단 방법들과 과거에 어떻게 했던 것들을 좀 했는지 좀 보여드리고, 지금의 그 방법들과 많이 개선된 방법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에 임박이 되고 어떤 부분들은 페노브라 영역으로 기능이 떨어지지만 살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냥 펄퓨전이 떨어져 있는 부분, 저런 올리제미아 포션들, 저는 옛날부터 이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CBF의 영역이 저렇게 감소되면 임파코어와 페넘브라와 올리제미아 포션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저 앱솔루트한 CBF를 측정하면 우리가 너무 고민할 거 없이 이게 저런 영역들을 잘 디파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저런 앱솔루트 밸류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저런 CBF 볼륨을 측정된 쿼디티브한 앱솔루트 밸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런 임파코어 트루 임파코어 리전과 페넘브라 에리어와 올리제미아 에리어들을 잘 판단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연구들이 되어 오면서 여러 부분 검사 방법들 그리고 어떤 컨셉들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혈관이 막혔을 때 그 영역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코어 임팍과 페넘브라와 올리제미아가 형성되는 저런 과정들을 우리가 실제로 진단하고 그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결국은 진단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롤은 저거를 치료해서 얼마만큼 저런 부분들을 세이브할 수 있느냐, 그리고 환자를 회복시킬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컨디션을 저런 환경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많은 이때가 연구들이 저거를 저런 컨디션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이제 방법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가장 임상적인 방법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가지고 이런 뇌졸중을 환경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결정할 때 있어서 앞에서 우리 유선 교수님이나 김동욱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단순한 여러 가지 영상 기법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강구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관류 영상 기법인데요. 뭐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이 CT 퍼퓨전이나 MR 퍼퓨전이 어떤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소스 영상이 다르긴 하지만 얻어지는 퍼퓨전 파라미터들은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영상들을 하게 되면 이 뇌에서 여러 가지 퍼퓨전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세 여자분이고 라이트 사이드 위크니스를 가지고 있었고 환자가 정상 발현 후 한 5시간 15분이 지난 후에 응급실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MR 인조에서 보시면 left MCA M1이 오클루전 되어 있는 상황이고 플레어 영상에서는 특별한 영상 이상 소견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잘 보시면 혈관 내에 오클루전의 혈관이 보이는 인터베스쿨라 시그널들이 보이는 플레어 영상이 보이고 있지만 혈관 파렌키멀 자체에는 임팍 소견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left MCA M1의 클래스 사인에 의해서 오클루전이 관찰되고 있죠. 그리고 디퓨전 영상에서 우리가 임팍 리전이 left basal ganglia에 생겨 있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서 퍼퓨전 영상을 시행을 해서 이 left MCA 보시면 이렇게 퍼퓨전이 감소되어 있는 퍼퓨전이 늦게 공급되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퍼퓨전 파라미터로 MTT가 이렇게 프롤ongation 되어 있는데 이 영역이 보시면 이 프롤ongation 되어 있다는 게 혈류가 늦게 오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같은 내용인데 TTP도 이 보시면 영역이 전체 랩트 MCA 테리토리를 전체가 다 정상인 라이트 사이드에 비해서는 퍼퓨전이 혈류가 공급이 늦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 옛날에는 이런 퀀티피케이션 하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게 이 영역만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 전체가 랩트 MCA의 영역 전체가 퍼퓨전이 늦게 온다는 것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환자를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혈관이 막혀 있고 단순히 생각하면 혈관이 막혀 있고 퍼퓨전 영역이 작기 때문에 그냥 열면 된다. 이 혈관을 리카나이제이션 시키면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죠. 특별한 문제 없이 열기만 하면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퍼퓨전이 이렇게 늦게 되어 있다는 것도 평가를 해보면 근데 문제는 이 환자가 이 정상이 마일드하다는 것입니다. 마일드하든 정상이 마일드하든 어떻든 간에 특별한 컴플리케이션이 생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혈관을 리카널리제이션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열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인터벤션이란 그 과정 중에는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고 불필요한 시술이 이루어지면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제로 이런 리전 퀀티피케이션 하는 이런 영역을 도입을 해서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임팍 사이즈는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이 페누브라 개념을 도입해서 이 영역을 측정을 해보면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 영역이 얼만큼 되느냐라는 것을 측정을 했을 때 이 환자는 되게 작습니다. 영역이. 이 영역은 페누브라 영역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거죠. 환자가 임팍은 되어 있지만 페누브라 영역이 거의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퍼퓨전이 문제가 있는 영역이 없다. 그러니까 치료하지 않아도 나빠질 영역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벌써 임팍이 와 있는 부분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 부분이 임팍이 와 있는 부분 우리가 재생을 다시 살릴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측정해 보면 임팍으로 진행할 영역은 없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영역들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환자는 6일로 팔로우를 해봐도 혈관은 여전히 막혀 있지만 임팍 볼륨은 원래 오리지널 처음에 있었던 영역 이외에 다른 영역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혈관은 여전히 막혀 있지만 그리고 13년이 지난 이후에도 현자는 여전히 막혀 있는 상황인데 진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자를 그냥 단순히 혈관이 막혀 있고 증상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열어주는 게 그 환자한테 좋으냐? 맞습니다. 무조건 열어주면 좋겠죠. 정상으로 돌아가면. 그런데 그게 이 막혀 있는 혈관을 막았던 원인이 정확한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열다가 보면 문제를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관료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시술을 한다는 것은 되려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현재도 특별한 임팍을 진행하지 않고 이 원인은 모야모야의 원인이 아닐까, 모야모야 혈관에 의한 병에 의한 그 스트로크가 생긴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53세 남자분이고 상당히 이른 시간에 환자가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증상 발현 후 한 2시간 후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신경학적인 증상은 되게 미미하죠. 1점. 마찬가지로 디퓨전 영상에서 보시면 right insular area infarction이 있고 right MCA의 occlusion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레어 영상에서 파렌키멀 체인지는 특별히 관찰되지 않고 있죠. 역시 에스터벌 영상에서 클라스 사인에 여기 클라스 사인이 보이는 오클루전이 관찰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폴피전 영상에서 right side MCA 테리토리 전체에 이런 폴피전 딜레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증상이 right MCA 오클루전 M1 오클루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NIH 스트로크 스케일이 1점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이 폴피전을 분석을 해보면 이 당시에 상당히 오래전의 영상인데요. 제가 이 분석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 볼륨을 측정해 본 이때는 이제 매뉴얼로 저희가 세미 콘텍티브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측정을 했던 거죠. 보니까 이 페눈브라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Tmax 6초 이상 길어진 영역이 상당히 많은 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67cc. 이 환자를 치료를 진단은 right MCA M1 occlusion, acute stroke인데 임팍 리전은 스몰 사이즈입니다. 인슐라 에어에. 그럼 이 케이스는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건 너무나 뉴럴로직 증상이 약하죠. 인터벤션에 할 수 있는 정도의 증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페누블 영역은 뭘까? 이게 영상이 잘못 분석을 한 걸까? 고민이 되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페누블이라고 정하는 이런 영역들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영상이란 게 이런 어드밴스 테크닉이 폴피전 페누블 이미징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쓸모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증상 1점밖에 되지 않고. 그런데 다행히 이 환자한테는 다행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점이었던 환자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MR을 찍고 나왔더니만 증상이 3점으로 바뀌고
환자가 입원하고 나니까 7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바로 치료를 하지 못했던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 환자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바로 사실은 치료를 했고, 우리가 보는 저런 페넘브랄 영역에서 저런 페넘브랄 에어리어들이 이 거짓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저는 영상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는 저게 리얼한 것이구나라고 사실은 다행하게 여겼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카네이션 해서 환자는 좋아졌던 케이스인데요. 그렇게 저런 식으로 우리가 퀀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저런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44세 여자분인데 right side weakness, initial NIH 스코어 6점, wake up stroke 환자였습니다. 이게 이제 래피드에서 제공해주는 aspect score, automatic aspect score에서 10점 정상을 보이고 있고, 제가 봐도 거의 뭐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left MC M1이 오클루전 되어 있는 케이스고요. 래피드에서 퍼퓨전을 측정을 했는데 CBF 30% 스트레스홀더를 이용한 인파코어 볼륨 측정을 해서 보니까 임팍 리전이 없었고요. Tmax 6초를 이상 길어진 페넘브랄 에어리에 있는가를 했더니 역시 래피드 제로. 근데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Tmax 6초 이상 길어진 영역은 없지만 4초 이상 길어진 영역은 71mm로 상당히 영역이 좀 관찰되었습니다. JLK 프로그램으로 돌린 겁니다. 역시 CBF 30 임파코어는 없고 Tmax 6초도 역시 없었습니다. JLK나 래피드 프로그램에서 둘 다 임파코어도 없고 Tmax 6초 이상의 페넘브랄 영역도 없다. 그리고 JLK에서 제공해주는 역시 여기도 보면 Tmax 4초 이상 영역은 근데 상당히 볼륨이 작습니다. 2.2cc. 그러니까 래피드에서는 60cc 정도였죠. 아까 제공을 해주는 70cc였는데 JLK에서는 한 2.2cc 정도로 볼륨의 Tmax 볼륨에 4초 이상 늘어진 영역의 볼륨의 차이가 있었지만 6초 이상 페넘브랄 영역과 임파코어 볼륨을 측정하는 데서는 두 소프트웨어에서 AI에서 소프트웨어가 잘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저희가 원래 프로토콜은 아닌데 요새 상황에 따라서 바로 밤에 온 경우는 저희는 MR을 바로 찍게 돼 있는데요. MR을 검사를 시행했는데 CT와 MR 간에 한 42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역시 디퓨전 영상에서 영역에서는 인파코어 리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CBF 스레솔드에 의한 인파코어 볼륨 측정이 잘 맞았던 거죠. 디퓨전에서 전혀 리전이 보이지 않았고 JLK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도 전혀 임팍 리전이 없었습니다. 임팍 리전이 없었고 현재는 팔로우 했을 때도 여전히 그 M1은 막혀 있었지만 임팍 플레어의 리전이 없었습니다. 역시 디퓨전에서도 차이가 없었고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MR 펄퓨전도 같이 시행을 했었는데요. MR 펄퓨전에서 보시면 Tmax 제로는 역시 제로, Tmax 6초 이상 길어진 영역은 역시 제로였는데 펄퓨전 영역 보시면 이렇게 그냥 퀄리티브하게 보실 때는 랩트 MCA 테리토가 상당히 다 딜레이 되어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지시지만 이걸 스레솔드로 보면 역시 Tmax 4초 이상 했는 것 영역이 7cc밖에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JLK에 아까 보셨던 그 퍼퓨전 Tmax 값이 래피드로 측정한 것이 맞는지 JLK로 그 분석했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지금 보시면 MR 퍼퓨전을 돌렸을 때는 Tmax가 7ml로 JLK에서 어떤 영역과 더 잘 맞는 Tmax 스레솔드를 보이고 있는 영역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한계가 역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게 더 지금 맞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케이스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87세 남자분인데 보시면 한 그 라스트 노멀 타임에서 보시면 거의 한 10시간 한 30분이 지나서 응급실에 도착하신 분인데 이 에스펙 스코어를 보시면 3점입니다. 상당히 많은 영역이 벌써 로덴시티를 보이고 있고 도착하고 나서 거의 한 20분 안에 CT 퍼퓨전이 CT가 시행이 되었고요. NIH 스코어는 19점이고
보시면 로덴시티 상당히 영역이 많은 영역에 벌써 로덴시티가 보이죠. 쭉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에스펙트 스코어로 계산해 보면 아마 뭐 여기도 보시면 인슐라도 역시 인볼브 되어 있고 MCA 클래스 사인도 보이고 있고 right MCA 막혀 있고요. 요거는 이제 G 자체 회사에서 그러니까 CT에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수업체들도 최근엔 많이 나와 있긴 한데요. 얘들도 이렇게 인파 코어 볼륨과 페넘브라 영역을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상당히 좀 심플하게만 2가지 정도만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0cc와 174cc의 인파 코어 볼륨과 페넘브라 영역을 표시를 해주는데요. 래피드에서 보시면 67cc 인파 코어 볼륨 그리고 Tmax 페넘브라 영역이 224cc였습니다. 그럼 미스매치 레이셔가 3.3. JLK에서는 60cc와 164cc, 미스매치 레이션은 2.0. 역시 인파 코어 볼륨은 비슷한데, 이 Tmax 값이 좀 차이가 납니다. 224cc와 164cc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환자도 바로 한 20분, 25분 뒤에 MR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역시 MR 엔조에서 여전히 막혀 있고, 보시면 아까 에스펙 수가가 3점인 것처럼 디퓨전 영역이 인파코어 볼륨이 많이 측정이 됩니다. 실제로 이걸 래피드에서 측정해 보면 125cc가 나옵니다. 아까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JLK도 60cc, 63cc, 래피드도 67cc,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왜 이럴까?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CT 퍼퓨전과 디퓨전은 인파코어를 계산하는 이 아주 원리적으로 다른 거죠. CT 퍼퓨전은 컨트라스트가 가느냐 안 가느냐 그리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건 오리지널한 차이입니다. 얘들은 혈관이 가든 안 가든 이 셀들이 벌써 이 티슈가 변했는가를 확인을 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저는 기인한다고 봅니다. 보시면 근데 재밌는 것은 MR 퍼퓨전을 이용한 Tmax의 값은 이 래피드에서 측정한 건데 Tmax 6초로 측정한 건데 177이 나왔는데요. 요 볼륨은 또 JLK에서 측정한 Tmax 값하고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더 잘 맞는지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뭐 잘 콜리션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환자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응급실에 도착한 게 스트로크 온셋 이후 10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진단은 잘 됐지만 이 환자 치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10시간 반이 지나면 우리가 잘 아는 가이드라인의 리커멘데이션에서는 돈 트라이얼의 가이드라인을 쓰든지 디비전 3 가이드라인을 쓰시든지 인파코어 볼륨이 이 환자가 87세니까 80세 이상이면 31cc 그죠? 디퓨즈 3를 치면 70cc 이하의 볼륨 환자들이 크라이테리아에 들어가는 환자들이죠. 이 환자는 CT를 보면 인파코어 볼륨이 70cc가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스매치 레이셔가 1.8을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이 CT 퍼퓨전 가이드라인은 충분히 잘 들어가는 환자인데 MR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MR 인파코어 볼륨이 125cc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에서 리커멘데이션을 하지만 그럼 이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 페넘브라 영역이 아주 더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특히 이 알로칸트 에어리라고 생각되는 이 영역들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CT 퍼퓨전을 썼으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속이 시원하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다 충족되는 인클루전 가이드 충족되는 그 영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치료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저희가 치료를 했고 리카제를 시켰습니다. 리카제를 시켰고 환자는 더 조금 더 19점에서 8점으로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처음 이니셜 디퓨전 영역 임팍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보셨던 것처럼 이 알로칸테 에어리의 영역들은 임팍으로 진행하지 않아서 조금 더 정상이 좋아졌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다 김동욱 교수님 다 보여주셨던 케이스인데요. 이 디퓨전 리전 이런 작은 리전들이 있을 때 아까 논문도 벌써 나오셨다고 되는데 이 래피드를 쓰니까 이거 못 찾더라고요. 못 찾고 이 JLK 프로그램을 돌렸더니만 여기 임팍 있는 리전을 잘 찾아서 이렇게 딱 표시를 해주고 볼륨이 이렇게 0.291 밀리리터로 나왔다. 그리고 이 알로칸테 에어리어 모터날 이런 곳에는 오버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너무 영상학적으로 설명만 드려서 선생님들께서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스트로크가 이렇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진단과 치료 방법들이 계속 같이 맞물려서 진행을 하면서 6시간 이내에 이 환자들인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영상 이 non-control CT와 CT 엔조 정도만 하면 이 치료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특히 이런 어드밴스 테크닉의 영상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 특히 이 캐나다 그룹들은 그냥 CT 엔조를 가지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스트로크 환자들이 왔을 때 응급실에 올 때 모든 환자들이 M1 오클루전으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환자가 스트로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드밴스 테크닉 특히 이 CT 퍼퓨전을 이용하는 것이 디시전 메이킹에 훨씬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익스텐드 타임 윈도에서는 이런 어드밴스 테크닉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새 같은 이제 라지 임팍 코어 리전의 트리트먼트에서도 저는 알고 치료하는 거하고 전혀 상황을 판단을 하지 않고 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캐나다에서 이 가이드라인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스트로크 센터에서는 특히 이런 24시간 이런 테크닉들이 어베일러블 해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 이런 이제 퀀티파이어블 메저먼트가 가능한 이스케믹 코어와 페numbra를 퀀티파이어블 메저먼트가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져야 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병원이라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나 제 경험에 비춰볼 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이 임상가가 자기의 소프트웨어를 자기 컴퓨터를 통해서 매저를 하고 이런 게 되었다면 지금은 너무나 간편하게 이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프로세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상가들한테 더욱 필요하지 않나. 아까 우리 위 선생님 보여줄 때는 이 퍼피전 프로세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간이 그냥 non-contrast 보다는 조금 더 걸리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리얼 프랙티스에서 저는 제가 응급실에서 달려가서 실제로 임상 코를 전공의 선생님들 또는 스트로크 펠로우님들한테 전화를 받을 때 거의 타임 갭을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요새는 콘솔에서 영상을 찍자 말자 바로 그 데이터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손 한번 터치할 거 없이 그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옛날처럼 저 데이터를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타임 컨슈밍 이 문제가 사실은 뭐 프로세싱 안에 되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해결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 사실은 JLK하고 저는 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해외에서 유명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에 비해서 전혀 못하지 않는,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기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 진단과 치료에 좀 더 유용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말이 좀 두수가 많이 없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가? 네, 근데 뭐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대가가 알려주시는 강의 너무 흡입력 있게 잘 들었습니다. 이게 항상 케이스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면 이상하게 흡입력이 더 증가하는 것 같은데요. 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또 환자 시술 받는 환자 한 명 한 명이 또 임상 의사들한테는 한편에 또 결말이 열려 있는 소설과 같아서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듣게 되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 좋은 강의 주신 손철호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강의를 하는 사이에 또 여러 또 청자 선생님들께서 많은 또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간상 제가 몇 가지 취합을 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려야 할 것들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우리 또 경험 있으신 두 분 교수님께 답변을 맡겨야 될 것들은 또 두 분 교수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저희 그 non-contrast CT에서 큰혈관이 막혀 있는 환자들이 이제 우리 뇌경색을 찾을 때 하운스필드 유닛이 대략 얼마나 떨어져 있으면 이제 병변이냐라는 또 질문을 취지로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그 사람이 손으로 그려놓은 거를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이제 스레스홀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T에서 뇌경색 부피를 제시를 할 때 그냥 인공지능이 측정한 것도 제시를 하지만 반대쪽에 정상 107에 비해서 뭐 1 이상 떨어진 영역은 얼마나 되는지, 2 이상 영역이 떨어진 영역은 얼마나 되는지를 각각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직접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측정을 해보면 대략 한 0.5 하운스필드 유닛이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부터는 병변이라고 탐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응급 상황에서 뇌졸중 여부를 판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또 빠른 판단이 필요한 응급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뭐 사실은 뇌졸중을 진단을 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아까 우리 손철호 교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주셨지만 환자의 처음 내원했을 때 임상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또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임상적인 요소들을 다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환자의 이니셜 증상이 뭐였는지, 초기 증상이 뭐였는지 이런 임상 정보가 사실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진단이라는 과정에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상만을 분석해서 MRI로 따지자면 뭐 신호가 좀 밝게 보이는데, CT로 따지자면 신호가 상대적으로 좀 어둡게 보이는데, 이런 데를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단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어떤 진단을 위해서 우리가 이르는 길에 좀 더 빠르게 이룰 수 있게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분석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게 관료 영상인데요. 관료 영상이 이제 길게 걸리면 한 6분 정도 영상을 받고 분석할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CT는 거의 뭐 지금 뇌출혈 같은 경우에 10초 이내에 분석이 되고 MRI는 2, 3분 정도가 걸리고 있어서 뭐 워크플로우에서 뭐 인공지능이 응급 상황에서는 뭐 사용이 좀 어렵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저 잠깐 추가 코멘트가 있는데요. 보통 갑자기 마비가 생겨서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뇌졸중이거든요. 갑자기 신경학적 마비가 있는 경우에 환자나 보호자가 뇌졸중이라고 진단해서 오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지럼증, 비틀거린다, 뭐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신경학적 이상이. 그런 경우에 요즘 많은 응급실에서는 바로 디퓨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디퓨전을 찍었을 때 상당 경우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안 나왔을 때 아, 그래 뇌경색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영상학과 백업이 없다거나 나 혼자 결정해야 될 때 매우 외롭죠.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은 특히 뇌졸중을 오래 봤지만 JLK에서는 솔루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래서 거기에서 포지티브라고 나오면, 네거티브라고 나오면 저 차트에 적어 놓습니다. 나도 그렇게 판단했지만 JLK 솔루션도 스트로크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들은 놓치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닌 것 같은 거를 JLK 솔루션에서 걸어놨다. 그런 경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제 생각엔 뇌경색이 아닌 것 같아도 입원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뇌졸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신경학적 장애가 뚜렷하지 않은데 뇌졸중을 배제할 수 없을 때 특히 혼자 판단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 세컨 오피니언으로서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시간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이미 3번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답변을 이제 김동욱 교수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3번 질문이 이제 위양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위양성이 많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헌철 교수님께 답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앞에 2번 질문하고 조금 연관해서 뭐 설명을 우리 두 분께서 김동욱 선생님 잘 해주셨지만 제가 이제 영상 인터벤션 하는 뇌졸중 환자를 하는 인터벤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들께서 지금 우리 특히 신경과 우리 뇌졸중 하시는 분들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 여러 가지 노력하셔서 잘 만들어져 많이 노력하셔서 지금 많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뇌졸중이 의심돼서 병원에 왔을 때 응급실 방문하고 나서 영상을 찍는 게 20분 안에 지금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개선되어서 진단을 빨리 잘 알기 위해서 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래서 저는 특히 그래서 아까 제 강의에서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인공지능 위양성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특히 처음에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많은 이제 위양성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영상이 순수하게 환자가 100% 뭐 완전히 얌전히 가만히 있는 경우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티팩트, 그러니까 인공 음영 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AI 인공지능들이 많이 학습이 되어서 그 많은 것들을 학습해서 하지만 일부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위양성이 있다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양성이나 위험성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거는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충분히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소프트웨어들이 이런 많은 특히 AI가 더 이제 여러 가지 뭐 모델링하는 여러 가지 급들이 발달을 하면서 이게 저도 깜짝 처음에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실험되어지고 했지만 처음에는 위양성들이 많고 이게 정말 도움이 되겠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다른 이거 말고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개발되는 것들이 보면 상당히 그 수준을 극복하고 실제로 임상에 도움이 될 수준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좀 길어진 것 같네요. 한마디만. 저는 JLK에 그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이 센시티비티 버전,
리절트를 아웃풋을 낼 때 하이 센시티비티 아웃풋, 하이 스페시피시티 아웃풋 또는 probability가 얼마나 높다라고 해서 이게 뇌경색일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는 게 아무리 발전해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봤을 때에 이 환자는 스페시피시티가 중요한 환자다. 이 환자는 센시티비티가 중요한 환자다. 그런 것들은 이제 피지션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AI가 발전을 해도 피지션의 롤이 있는 것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현장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위 양성에 대한 2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고, 학습을 할 때 임상 증상까지 같이 좀 넣어서 학습하는 것도 같이 좀 고려를 하고 점점 더 위 양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랑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이제 다음 질문은 우리 저희 인공지능 솔루션들이 뇌졸중 재발 위험을 예측하거나 환자 경과를 모니터링하는데 적용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김동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경색이 악화되거나 재발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발 같은 경우는 서브타입, 원인이 무엇이냐가 또 중요하죠.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그거를 이제 트레이닝 받은 뇌졸중 전문의들 못지않게 이제 AI 솔루션을 사용하는 의사들이면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논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뇌졸중을 전공한 사람이 스트로크의 원인이 무엇인지 판단한 거하고 AI하고 거의 대등하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AI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 스트로크의 서브타입이 무엇인가를 알면 세컨더리 프리벤션, 스트로크의 리커를 막기 위해서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고, 그거에 어떤 그 실력이 차이가 안 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나빠지는 거는 뉴럴로지컬 디티어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데 환자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런 환자가 20% 가까이 되는데, 환자도 난처하고 보호자도 난처하고 의사도 난처하고 다 난처해지는 상황이죠. 병원에 입원했는데 걸어 들어온 사람이 못 걷고 말을 할 수 있었는데 못하고 이러는 거니까요. 그런 거를 예측하는 솔루션은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퍼블리시 되지 않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최초에는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유튜브를 기사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하버드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 계신 뇌졸중 하신 분들이 MRI 디퓨전을 보고 이게 이 환자가 나빠질 것인가를 예측한 거하고 인공지능이 예측한 거하고 대결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이겼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더 그런 걸 활용하게 되면 어떤 환자가 나빠질 것인가를 보고 미리 선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손철호 교수님 답변도 듣고 싶긴 한데 지금 시간상 5번째 질문을 손철호 교수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영상의학과 전문의 관점에서 좀 해결해야 될 걸림돌이 어떤 게 있는지 교수님께 한번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오히려 이제 그 환경 자체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값을 쳐주지 않으니까요. 그 회사 이런 분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 어떤 값어치 창출을 해야 되는데, 밸류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오늘 그 보여드렸던 래피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 건 시행할 때마다 거의 10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나요? 그런 식으로 그게 값을 받아서 병원 창출을 하니까 그 회사가 엄청 사실은 커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내에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이게 가치 창출이 되지 않으니까 회사들이 이제 힘들어지겠네.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게 병원에서 쉽게 지금 제가 봐서는 이제 그런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하드웨어적인 네트워크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만 해결이 되면
저는 이 개인적으로는 스트로크를 하는 그런 정말 사이트라면 지금 아까 캐네디안 그 리커멘데이션도 얘기했던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많은 곳에서 임상에서는 그거를 뭐 병원에서 구입해 주지 않으니까 그거 말고는 사실은 뭐 임상 현장에서 걸림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뭐 저희 병원에서는 외국 제품을 사서 지금 영상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나라가 이런 팩스 시스템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 모바일한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좀 뭐 개선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하는 데는 저는 뭐 그런 것 말고는 큰 걸림돌은 없어 보입니다. 네, 한 가지만. 그 다른 필드에서 AI와 같은 역할을 이제 스트로크 분야에서 JLK 솔루션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근데 특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가 지날수록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진료의 퀄리티나 어떤 잘못했을 때 문제점들과 관련해서 이거는 진짜 평생 잘하다 한 케이스만 잘못해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스트로크가. 그래서 뭔가 보험 측면도 있지 않나. 네. 실수를 줄여주고 그런 측면에서 환자나 보호자 또는 의사에게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장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실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런 날들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 점점점 말프랙티스나 로우 퀄리티 프랙티스에 대한 페널티들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이다. 스트로크 분야에서 AI는 혼자 판단하지 않고 세컨 오피니언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자 공식 질문이면서 왠지 회사 직원이 올려주신 질문인 것 같은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교수님들이 보시기에 이제 다른 뭐 이제 해외의 경쟁사들과 대비했을 때 우리 국내의 뭐 데이터로 개발한 우리 JLK 솔루션이 가진 장점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씩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철호 교수님부터. 사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제로 인터벤션을 하면서 아마 상당히 일찍 이런 조금 세미 콘텐티브한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국내에서는 뭐 제가 아마 가장 먼저 접해본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의 제품들을 봤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언제 이런 게 생기나 할 수 있나, 편하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할 부분들이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회사들이 있었지만 이걸 뭐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프로세싱이 상당히 늦었는데, 지금 국내 지금 뭐 제가 써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뭐 래피드 많이 비교해 말씀드렸지만 그 전혀 손색이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국내 회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거를 바로바로 이제 코렉션이 가능하다는 게 뭐 아주 저는 뭐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임상가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좀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격도 사고 그런 부분들 뭐였습니다, 사실은. 예. 네, 감사합니다. 김동욱 교수님께 마지막. 저는 뭐 아카데믹하게나 논문으로 보거나 또는 프랙티컬하게나 타사 솔루션들이 이제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죠. 풀 스펙트럼으로 그냥 파이프라인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회사, 다른 회사, 해외 회사들은 요걸 가지고 있다. A를 가지고 있다. 그거하고 비슷하거나 더 뛰어나고,
또 B 회사는 이걸 가지고 있다. 비슷하거나 더 뛰어나고 다 합쳐서는 저쪽 회사는 이걸 가지고 있지 않고 B 회사는 A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런 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더 뛰어나죠. 그래서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먼저 시장에 진출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더 큰 나라 출신의 회사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핸디캡이지 그냥 냉정하게 솔루션의 어떤 뛰어남 그것만 가지고 비교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비교할 수 없이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논문을 보시든 아니면 실제 사용해 보시면 그걸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몇 가지 또 추가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저희가 정해진 또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메일로 답변을 해드려야 되지 않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바쁘신 중에도 이제 이 시간까지 끝까지 저희 웹심포지움을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이 자리를 또 빛내주신 우리 김동욱 교수님과 손철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또 큰 존경과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